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5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 5분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경제상식 퀴즈 정답이 참 쉬웠죠? 하이패스입니다. 하이패스. 과거에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어야만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통과할 수 있었고 띵동 소리가 나면서 이제 결제가 됐죠. 근데 이제 시범 사업으로 펼쳐지는 게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더라도 차량 번호판을 인식을 해서 나중에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범 사업이 시작됐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게 특정 구간 몇 개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도 보내주셨고요. 2666님 오늘도 퇴근 시간까지 하이패스처럼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직장인들의 바람. 5435님은 고속도로 갈 때마다 하이패스가 없어서 힘들었는데 이게 생긴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변광석님은 무정차로 하이패스 통과하면 추후에 부과되지 않나요? 그래서 하이패스 길로 잘못 들었다고 갑자기 차선 바꾸면 그러지 말라고 하던데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이패스 차선에서 은근히 이게 큰 사고가 나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단말기 없더라도 잘못 진입했더라도 그냥 지나가셔야지 거기서 브레이크 밟아보시면 그 뒷차가 추돌 합니다. 그래서 하이패스 차선은 단말기 없이 들어가셨더라도 그냥 지나가시고 나중에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때 내시면 되니까요. 일단은 고속도로에서는 사고가 없는 게 가장 좋은 거겠죠. 증시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강보합으로 지금 좀 돌아섰네요. 약세로 좀 출발을 했다가 지금은 강보합 정도인데요. 코스피는 2726, 코스닥은 849.8 해서 한 0.1, 0.2% 정도 강보합 가리키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362원, 1362원대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0.6, 0.7% 정도 강보합 정도 나타내고 있고요. 그 아래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이 파란불이네요. 오늘 LG전자가 7% 이상, 한미반도체가 5%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좀 엇갈리네요. 에코프로비엠은 3.6% 빠지고 있고 HLB는 6% 이상 급등하고 있고 종목별로 또 다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짜 대출 없이 사는 것만 해도 참 고민 없는 인생이겠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대출 이자 쉽지 않죠. 또 최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11번 연속 동결을 했고 미국에서도 기준금리 인하 그 예상 시점이 점점점 뒤로 밀리고 있고 그러면서 이거 이자 좀 내려가야 되는데 바라고 계시는 분들은 여전히 한 달 한 달 계속해서 부담을 또 떠안고 계시고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올해 1분기 월 평균 이자 비용이 1년 사이에 10%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대출이자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겠죠. 조금 더 배워보겠습니다. 레오 대출연구소의 김은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도 혹시 대출 쓰고 계십니까? 많습니다. 많이 쓰세요? 네, 많아요. 그럼 다 같이 이제 고민을 안고 사는 걸로. 우선은 최근에 대출금리 좀 동향이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작년보다는 많이 떨어지기는 했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원하는 금리라는 게 있어요. 네. 내 금리는 왜 이렇게 안 떨어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더 내려왔으면 좋겠죠. 그렇죠. 3% 초반까지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많이 하는데 현재 지금 3% 최저 금리가 후반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주택담보대출.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신용대출이라든지 다른 대출은 조금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감하는 금리가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런데 이제 금리가 잘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물론 이제 그 코픽스 금리라고 해서 그 변동금리의 기준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코픽스 금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우리가 예적금 하시잖아요. 거기에 연동이 되는 금리예요. 그래서 최근에 예적금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코픽스도 떨어지고 코픽스가 떨어지면 변동금리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금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변동금리는 현재 가상금리가 높은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출 금리를 계산을 할 때는 그 기준금리만 갖고 보는 게 아니고 은행의 영업 마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마진이 좀 높은 곳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고정금리 역시 채권금리는 떨어지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가계부채를 약간 억제하고 네.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겠어요? 내가 금리가 좀 떨어져. 그러면 더 좀 많이 더 받으러 늘어나겠죠. 가겠죠.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좀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도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은행들도 조달 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도 올리고 조달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 금리도 내리는데 일단 거기서부터 더 내려갔는데 어느 정도 지금 한계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방금 이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정부도 가계부채 관리를 좀 하느라고 네. 여러 가지 뭐 DSR 규제도 만들고 스트레스 DSR도 시도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가계부채는 좀 진정이 되는 국면일까요? 꺾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계 부채라는 게요. 우리가 집을 사놓은 그 담보 대출도 비중을 차지하지만 사실은 그 대출 가계 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짓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대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큰 규모로. 왜냐하면 단지 수가 굉장히 크잖아요. 뭐 중도금 대출이든 그렇죠. 네. 증조금 대출 또 다 짓고 나면 또 입주할 때 받는 잔금 대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규모로 우리가 뭐 최근에 뭐 집이 거래됐다 물론 거기서 나오는 가계부채도 있지만 그렇게 신축하는 그런 쪽에서 일어나는 부채들이 좀 상당히 많다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용 대출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변동금리를 쓰지 마라. 네. 네, 고정금리에 더 혜택을 주는. 그러니까 고정금리를 해야 대출 한도가 더 나오게 세팅이 된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로 이제 대부분 변동금리를 원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으세요.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시기는 뭐 언제가 됐든. 금리 인상기로 가기보다는 그래도 인하기가 더 가깝죠. 그렇죠. 네, 저희도 다 그렇게 보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가. 그게 이제 올해 말이 될지 뭐 9월이 될지 그거는 이제 조금 살펴봐야겠지만 대부분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변동금리를 선택을 하고 싶어 하세요. 네. 그런데 변동금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스트레스 DSR 때문에 대출 한도가 나오지 낮아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네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고정 금리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현재 눈에 보이는 그 체감 금리가 고정 금리가 훨씬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되면 3.75%가 최저 금리잖아요. 네. 근데 변동금리를 받게 되면 뭐 4.2% 0.5나 차이가 나잖아요. 차이 많이 나네요. 그렇죠. 그러면 당장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싼 거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대출 마음이에요. 한도냐 금리냐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근데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최대 대출을 받았어요. 금리가 쌀 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다른 거를 투자도 하고 하셨어요. 네. 네, 주식도 하고 네. 뭐 코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많이 쓰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금리가 너무 비싸니까 그러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금리를 더 쫓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대출 한도를 조금 줄이더라도 나는 금리 싼 거 가겠다 해서 고정금리. 한도보다는 금리를 택하시는. 네, 그래서 고정금리로 많이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트레스 DSR은 계속 이제 시행을 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이제 이 DSR이라는 것은 또 예외인 대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세 대출. 전세.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도금 대출은 DSR을 보지 않아요. 아하. 그러니까 그냥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정부가 가계부채 총액도 이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받아가는 건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자제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정작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지 각종 특례 대출을 또 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양면성은 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건 정부에서도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책 상품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혜택을 줘야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대출이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어요. 정말 많이 이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약간 부동산이 하락하는 거를 방어하는 작년 초에 조금 막 하락하려고 했었을 때 방어하는 역할을 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제도를 이게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할 정도로 한도가 늘어나진 않을 거로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 신생아가 별로 없습니다. 웃 푼 거죠 이거? 네. 네. 없어요. 뭐 이거 좀 싸게 해준다고 아이를 낳는다기보다는 그냥 아이를 낳은 분들 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했어 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지금 현재 좀 많이 팔리기는 했어요. 그 한 5조 원 정도 3개월 사이에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통계를 보면 사실 이게 매매 잔금이라기보다는 대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 사실 수치도 그렇고 기존에 이제 집을 샀던 분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대환을 바꿀 수 있어요. 상품을 신생아 특례 대출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 은행 상품의 금리가 4%를 쓰고 있었는데 아이를 낳으면 2% 금리인 신생아 특례 대출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바꾸실 분이 있겠어요? 그렇죠. 바꾸죠. 네. 무조건 바꿉니다. 그리고 소득 제한도 굉장히 상향됐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이런 정책 상품들은 뭐 소득이 6천, 7천, 뭐 8천 뭐 이런 식으로 다 단계가 있었는데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 1억 3천이면 굉장히 높은 거고요.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3분기부터는 2억으로 올려라. 라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부부 합산 소득 2억인 사람들까지도 신생아 특례 대출 받을 수 있게. 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값만 9억이 안 되면 받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상이 그렇지 많지 않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에 그렇게 막 엄청나게 늘어날 거로 보이고 있지는 않고요.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아이를 그러니까 태어난 분들을 위해서는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그러면 이제 정책 금융 상품 말고 일반적으로 이제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 이게 사실 이제 은행 문턱이 높다는 표현들을 좀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고객으로 찾아가는 건데 왠지 은행에서 이제 대출 받으러 갈 때는 살짝 위축이 됩니다. 맞습니다. 대출 받기 전에 나의 어떤 것부터 좀 확인하고 가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본인을 잘 알고 가야 된다. 나 자신을 알라. 그렇죠. 네. 왜냐하면 본인을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대출을 받을 때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예로 들을게요. 신용대출은 소득 대비 나가는 거니까 그 두 가지를 예로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주택 보유수예요. 집이 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본인 집이 몇 개 있는지는 알고 있지 않을까요?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예?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에이, 무슨 집이 12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본인이 집이 없대요. 네네. 집이 없대. 그러면 이제 그럼 무주택자 기준으로 뭐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상속받은 지분의 집이 있다. 지분. 네,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내 거 아니다 뭐. 100% 내 집이 아니라. 그렇죠. 집을 상속받았는데 일부 지분의 집이 있었다라고 나타나는. 왜냐하면 조사하면 다 나오거든요. 헷갈릴 수는 있겠네요. 네. 그냥 까먹고 있었던 5명이서 거죠. 지분으로 나눠서 맞아요. 난 20%인데 저건 내 집 아닌데? 그렇죠.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소득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예를 들면 제가 소득도 연봉이 얼마예요? 라고 여쭤보거든요. 네네. 그러면 연봉이 5천이에요, 6천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이제 막 상담을 하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작년 연봉을 보통 여쭤보거든요. 작년 왜냐하면 이제 지금 2024년이니까 2023년 원천징수 영수증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소득 전산으로 잡혀야 조건을 되니까. 넣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퇴사하신 거예요. 올해 퇴사하셨어요. 네네네. 그러면 퇴사한 소득은 사용할 수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작년 소득 얼마예요? 라고 여쭤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본인은 작년 소득이 5천이었으면 5천이에요.
잘 모르니까 대출을. 근데 이제 대출을 내주는 그런 금융사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까지. 현재 상태까지도 체크를 하는데 현재 소득이어야만 그걸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작년에 연봉이 5, 6천이었지만 지금은 퇴직하셨으니 앞으로는 소득이 없을 수도 있고 없는 거죠. 안녕히 가세요 퇴직하셨으면. 이런 거예요? 네. 현재 소득이 없으면 그냥 무직인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대체 소득을 찾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급여를 지금 받았다. 입사를 다시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 소득이 본인의 소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소득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런 정책 상품 대출 같은 경우는 자산 심사를 해요. 본인이 얼마 규모의 자산이 있는지.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에 자산 심사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지를 사전에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은행에 가서 저 대출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죠. 거기서 다 알려줄 것 같죠. 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충분히 자료를 제공을 하고 이러이러하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지 우리가 정확한 설명을 해야 정확한 답을 듣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저는 얼마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그런 분들 계세요. 은행 창구 가서 네. 내 주민번호 알려주고 하면 맞아요. 주민번호 자산하고 소득 알려줘요. 다 나와서 이렇게 네. 딱딱딱딱 해서 네, 몇 억까지 가능합니다. 이자는 얼마입니다. 나오는 거 아니냐고. 물론 이제 그 데이터를 끌어올 수도 있기도 해요. 네. 그 뭐 마이데이터라고 해서 뭐 다 넣고 동의를 하면 끌어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 전에 그런 거 동의하지 않고 상담을 받을 때는 모든 자료가 정확히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네, 알고 정확히. 가야 정확한 대출 가능 여부, 금액, 이자를 뽑아볼 수 있다. 네. 또 하나, 보통 이제 많이 쓰는 은행, 주거래 은행에 찾아가면 그래도 좀 한도나 대출 금액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자도 싸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실제로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내가 운이 맞아서 네.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주거래 은행이 예를 들어서 농협은행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뭐 신한은행이야. 뭐 그런데 그 신한은행이 실적이 부족해서 이번 달에 금리를 대폭 낮추는 시점이야. 이럴 수 있어요. 은행은 영업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1년 내내 금리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본인의 거래 실적보다는 약간 영업에 더 치중을 해서 금리를 낮추거든요. 마침 그 은행이 맞습니다. 대출을 너무 많이 내줘서 금감원의 지도를 받고 있어. 그럼 어쩔 수 없이 대출 금리 막 올리죠. 그렇죠. 대출을 이제 못 받게 하려고. 금리도 올리고 한도도 줄이고. 근데 막. 마침 그 은행이 내 내가 주거래 50년 거래한 주거래 은행이야. 그러면 이제 이게 운때도 좀 맞아야 돼. 네, 그러니까 무조건 주거래 은행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가서 상담은 받으세요. 상담 받고 그리고 다른 데는 어디 더 좋은 데 없나? 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한두 달 쓰고 말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 주택담보대출 같은 만기 40년. 물론 40년을 그 집에 살진 않아요. 하지만 네. 그래도 최소 3년에서 5년은 대부분 쓰시거든요.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후회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발품을 팔아야 된다. 그렇죠. 발품, 손품 다 파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손품으로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뭐 가능한데 예. 이게 또 완전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손품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비교 플랫폼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비교 플랫폼마다 전 은행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제휴를 맺은 은행들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달라요. 그래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신한은행을 하고 싶은데 여기 플랫폼에 그 은행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비대면도 알아보시고 영업점도 방문을 해보시고 또 뭐 주변에 전문가나 뭐 상담사나 아시는 분을 통해서 정보를 좀 수집을 하시는 게 내가 훨씬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상황을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은행별로 아이가 있으면 금리를 깎아주겠다는 은행도 있고요. 2명이면 뭐 0.2, 3명이면 0.4를 깎아주겠다. 굉장히 파격적이죠. 하는 은행도 있고 또 어떤 은행은 중소기업 직원의 금리를 깎아주겠다라고 하는 은행도 있어요. 그때 따라서 그렇죠. 그 어떤 뭐 우대 금리를 주는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회사마다의 정책이 또 그때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금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최저금리 받을 수 있으니까 주거래 은행을 너무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네. 하나하나 또 다 찾아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인터넷 전문 은행들 있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그런데도 우리가 영업점도 없고 비용도 낮고 네. 정부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허가를 내준 인터넷 전문 은행이니 네. 금리도 좀 싸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그 인뱅 은행들도 영업을 하는 은행이잖아요. 물론 금리를 싸게 하죠. 네. 하지만 그 금리가 싸면 모든 분들이 다 그 은행을 가시겠죠. 그렇죠. 네. 1년 내내 그 은행이 돈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 은행들도 그 작년 뭐 올해 뭐 이렇게 조금 저렴하게 했다가 지금은 조금 뭐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너무 인터넷 은행은 쌀 거라고 맹신하시면 안 되고요. 또 인터넷 은행의 장단점이 좀 있어요. 전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조금 빠르다. 정확하다 이런 게 있지만 또 반대인 면이 있어요. 뭐냐면 융통성이 없어요. 아하.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저희 이제 그 오프라인 은행에서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대출 잔금일이 촉박해. 그러면 정말 은행 직원들이 마음을 먹고 하면 빨리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스템상 뭐 14일 이전 것만 가능합니다. 이러면 그날 기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융통성은 조금 부족하다. 4399님이 네. 실시간으로 질문 주셨습니다. 혹시 네. 대출 상담을 여러 은행에서 받으면 신용 점수에 문제 있을 수 있나요? 아니요, 문제 없습니다. 네, 그냥 대출 받으시면 상담은 돼요. 네. 시간이 좀 들 뿐. 그렇죠. 근데 이제 은행 직원들한테도 본인들이 딱딱 여쭤보고 싶은 거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가시는 게 좋아요. 그냥 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연하게 질문을 하시면 막연한 답밖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금리가 얼마인지. 근데 은행 직원들은 금리가 얼마인지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상담 달라질 수 받아보시면 있어서. 그렇죠. 나중에 민원을 뭐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 민원을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지난번에 3.7이라고 그러더니 맞아요. 왜 지금 3.9라고 맞습니다. 하느냐.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뭐 대출 한도를 계산을 해드리면 내가 너 믿고 계약했는데 네. 대출 안 나오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얼마나 그렇죠. 무서워요. 당장 한도가 한 3억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막상 잔금 치를 때 지금 이제 차주분의 상황이 변해서 2억 5천밖에 안 돼요. 이러면 맞아요. 당장 5천 어디서 큰일 구하라고 나죠. 난리치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살펴봐야 돼요? 미리. 그러니까 참 어렵죠. 이거는 아무도 그러니까 본인이 좀 여러 군데 상담 받아 보시고 이게 좀 어느 다 비슷하구나.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한 자료를 들고 가셔야 된다고. 소득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게 정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소득을 합산을 하실 거면 배우자는 소득 합산이 가능하거든요. 네. 주택담보대출에서는. 네. 예, 그런 경우 또 뭐 그분의 정확한 자료라든지 그런 거를 가져가셔야 상담이 가능하시고 뭐 여러 군데 상담 받는다고 해서 신용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반년 뒤에 이사를 할 계획인데 네. A은행, B은행, C은행 이렇게 해서 플랜 A, B, C를 좀 준비를 하고는 있어야겠네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세요. 그런데 이 금리라는 거는요, 은행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자주 바꿔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플랜은 갖고 계시지만 임박해서 한두 달 전엔 다시 서베이 조사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네요. 네. 만약에 이자 부담을 좀 최대한 낮추고 싶다 하면 어떤 대출 상품부터 찾아보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정책 그렇죠. 금융 상품이 좀 싸게 네, 될 텐데. 맞습니다. 조건만 된다라고 하면 네. 이게 허들이 높잖아요. 안 되는 분들이 많은 상품이 금리가 싸겠죠. 정책 상품이라는 거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그런 상품이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신생아 특례 대출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 신생아가 있어야 받잖아요. 그렇죠. 예, 가장 큰 허들이고요. 그리고 버팀목이라든지 디딤돌 대출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 역시 이제 정책 모기지 상품입니다. 이런 정책 모기지 상품 같은 경우는 소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무주택자여야 한다든지 이게 완전 무주택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내가 집을 갈아타게 할 거야. 그러면 안 되거든요.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조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좀 적은 대신에 금리가 저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품 순으로 하나씩 지어가시면 됩니다. 디딤돌을 받을 수 있으면 신세가 받을 수 있으면 신세가 받으시고요. 안 되면 디딤돌이 가능한지 안 되면 보금자리론 가능한지 이것저것도 안 된다.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높으면 다 해당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은행 상품 가셔야 되고요. 은행 상품에서도 은행의 순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순위별로 가장 나한테 맞는 은행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게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각종 정책 금융 상품들하고 그 조건들도 잘 나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한 번만 찾아보셔도 도움이 꽤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내가 생애 최초 주택, 생애 최초로 2주택자가 되는데 이거 생애 최초 다주택자 이러면서 그런 거는 이제 찾아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네, 축하드릴 일이네요. 일반적으로 대출 한도가 네.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거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기준이 있죠. 일단 그리고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뭐 그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내가 산 가격에 몇 프로 해주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집을 5억에 샀어도 저희가 기준으로 잡는 그 집의 가치는 이제 KB 시세, 아파트인 경우에 KB 시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값이 나의 대출을 산정할 때 기준값이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5억짜리 집을 10억 주고 샀으면 그거에 10억에 70%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점인 KB 시세가 얼마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보다는 많이 높죠. 높죠. 그냥 예. 실거래가하고 거의 준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네. 그런데 그 조금 차이가 나요. 지금 약간 그 시세보다 KB 시세보다 매매가가 더 높을 수도 있거든요. 나는 6억 주고 샀는데 KB가 5억 5천이야. 그럼 대출이 생각보다 아하. 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계약하고 났는데 2달 뒤에 집값이 올라서 대출이 더 나오는데 이런 경우가 있고 네, 맞아요. 집값 하락기에는 그 반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KB 시세는 매주 금요일마다 바뀌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내가 계속 집값이 지금 그 지역이 상승을 하고 있으면 대출을 최대한 늦게 신청을 하는 게 유리하겠죠. 아하, 말씀하신 상승기에는. 대로 KB 시세가 높게 반영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셔도 되고요. 반대로 하락기야. 그러면 지금 KB가 높잖아요. 근데 점점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은행마다 조금 일찍 승인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금 현 시점에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아서 대출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 그 실제로 뭐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 받을 때 네. 내가 뭐 집 계약서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 가지고 가서 이제 사인하고 도장 찍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한 기간은 얼마 전에 은행을 찾아가는 게 좋습니까? 실제로 도장 찍고 사인하는 걸로. 최소한 저희가 한 달 전에는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주담대가 한 달 전에도 가능해요? 그럼요. 왜 보통 2달 정도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이제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한두 푼 하는 것도 네, 아니고 1, 맞아요. 2천만 원도 아니고. 불안하시니까 네. 계약하고 6개월 전에 가서 막 상담하고 또 잔금 네. 6개월 있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오. 그래도 서류를 쓸 수는 없어요. 이제 은행마다 좀 다르지만 길어야 3개월, 뭐 대부분 2달 전에 서류를 작성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서류 작성하시면 되는데 상담은 뭐 그 전에 가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서류도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뭐 주민등록 등본, 초본 뭐 이런 거를 제출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뭐 1년 전 거를 가져오신다거나 그러시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임박해서 받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은행을 선택을 하실 때도 제가 은행마다 금리가 자주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한 달 전쯤에 가장 저렴한 은행이 어딘지 확인해서 신청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 질문을 드려도 이게 가장 고민이 되는 모든 대출 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 변동이냐 고정이냐. 앞에서 잠깐 말씀해 주신 게 고정금리일 때는 한도가 좀 더 많이 나오고 변동금리일 땐 지금 상황에서 금리가 좀 싸다라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게 유리하다?
가름마를 좀 타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제 고정금리가 더 저렴하고요. 변동이 조금 더 비싸요. 지금은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변동금리가 훨씬 저렴했었죠. 네. 그때는 막 무섭게 변동이 떨어졌었던 이게 상황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많이 다릅니다. 그거는 저는 은행이 참 똑똑한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네.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예. 지금 현재 고정금리를 조금 싸게 팔면 더 많이 팔릴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하. 근데 이제 금리가 낮아질 것 같으니까 변동금리를 조금 더 비싸게 팔아놓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변동금리는 비싸게 했는데 이제 떨어지면 은행은 약간 마진이 손해니까. 떨어질 수 있으니까 고정금리를 조금 높게 팔면 금리가 떨어져도 높은 금리를 계속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고정금리가 조금 더 저렴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변동금리가 더 위에 있고 네. 고정금리가 더 아래에 있고. 근데 그 네.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예. 변동금리를 쓰게 되면 약간 불안한 것도 있어요. 지금이야 떨어질 거로 예상을 하지만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변동금리가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그걸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그 전년도에 최저금리가 2.5%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때 변동금리 쓰시던 분들 정말 좋았죠. 그랬는데 계속 금리가 지금 변동금리 차주분들 이게 지금 어떤 분들이 지금 가장 문제냐면은요. 그동안 5년 동안 보통 은행의 고정금리는 5년이잖아요. 예. 5년 고정금리가 끝나가고 있어요. 2019년에 집을 많이 사셨거든요. 아하. 그런데 지금 2024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변동으로 돌아가요. 이때까지 내가 2.5%, 2.6%를 썼는데 변동금리로 바뀐다고 해서 은행에 물어봤더니 6%예요. 이렇게 답을 들으신 거예요. 어휴. 왜냐하면 예. 가상금리도 바뀌고 그리고 이제 은행마다 조금 다른데 변동금리로 바뀌는 순간 지금까지 혜택을 받았던 우대금리가 다 빠지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오메나. 네. 그러면 그렇게 네. 많은 이자 차익을 더 내는 게 나을지, 그럼 아예 이 대출을 해지해 버리는 게 나을지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저희도 항상 갈아타시라, 대환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대로 왜냐하면- 변동으로 가는 게 금리가 싸냐? 아예 네, 대환 대출을 받는 게 싸냐? 네. 왜냐하면 변동이어도 해당 은행이 변동 6%를 쓸 수는 없어요. 다른 은행과도 4%인데 예. 계속 우대금리도 없이 그 해당 은행을 사용을 하시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대출이기도 하지만 습관적으로 돈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매월 자동이체로 나가니. 그렇죠. 예. 뭐 나가다 어느 날 봤더니 이게 왜 이렇게 많지? 뭐 이렇게 해서 깜짝 놀라서 연락을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냥 계속 나가니까 그냥 자동으로 나가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언제 금리가 바뀌는지를 조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변동이냐 고정이냐 뭘로 해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가장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나중에 금리가 올랐어. 그럼 얼마나 원망을 듣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선택은 본인 대출 받으시는 분이 결정을 하시는 게 맞고요. 주변에서는 이제 안내는 해드리죠. 현재 고정이 몇 프로, 변동이 몇 프로고 대부분의 분들은 집을 살 때 고정금리를 선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출을 보통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뭐 짧게는 10년, 길게는 뭐 40년까지도 받으시잖아요. 그 사이에 금리 변동은 어찌 될지는 뭐 모르는 거니까 한 20년, 30년으로 계약은 해놓되 조기 상환 수수료가 끝나는 시간, 네. 3년이 넘어가면은 그때의 금리 상황에 따라서 한 번씩 요거를 속된 말로 끊고 가는 거죠. 좋은 상환을 생각이세요. 하거나 갈아타거나. 네. 그때 갔는데 마침 내가 그냥 사용하는 은행이 제일 저렴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그냥 가시는 거고요. 그 해당 은행으로 계속 대출을 하시는 거고요. 다른데 3년이 지났는데 딱 3년이 아니어도 3년에 한 두세 달 전부터 조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은행 엄청 싸다. 2% 싸네?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게 날짜별로 줄어들거든요. 처음에 1.5%에서 시작을 했으면 네. 날짜별로 점점 줄어들어서 마지막 3년째에는 0.5%밖에 안 남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 구조로 아하. 줄어들기 때문에 네, 네. 어느 정도 내더라도 금리가 저렴하면 갈아타시는 게 갈아타는 게. 맞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그 대환대출 플랫폼 네. 잘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보다는 비교가 훨씬 더 쉬워졌죠. 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은행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아. 때문에 내가 가고자 했던 정말 최저금리 은행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품만 팔지 마시고 손품, 발품 또 주변에 최근에 대출받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도 조언을 받는 게 우리가 뭐 물건 같은 거 살 때 후기 많이 읽어보시잖아요. 그렇죠? 비교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이 사용했던 거를 들으면 훨씬 더 정보가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대출받은 분이 있으면 좀 물어보시고 손품 팔고 발품 팔고 그러시면 아마 제일 저렴한 금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조기 상환 수수료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갈아탔을 때 아낄 수 있는 금액하고도 비교를 해야 되는 그럼요. 거고. 내가 조금 내더라도 금리가 월등히 싸면 당연히 갈아타셔야죠. 그렇죠. 네. 진짜 두부 한 모 살 때도 가격 비교를 하는데 진짜 뭐 몇 억을 빌릴 땐 당연한 거죠. 맞습니다. 당연한 맞습니다. 네. 거죠. 혹시 소득이 없거나 네. 아니면 이제 뭐 주부님처럼 혹은 프리랜서처럼 소득이 불균형하거나 네.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특히 주택담보대출도. 이게요, 그 이제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아예 소득이 본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분은 그래도 계획을 세기가 좀 편하세요. 나는 소득이 없네. 그러면 이제 대체 소득이라고 해서 은행에서는 이분이 신용카드를 얼마 사용했는지 뭐 이런 걸로 소득을 환산을 해주세요. 카드를 많이 사용하셨으면 아 소득이 높은 분이다라고 이제 인지를 해서 그에 맞게 대출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프리랜서 분들이에요. 프리랜서 분들은 이게 약간 온도차가 심하세요. 내가 급여가 들어오는 거가 본인의 소득으로 인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통장에 400만 원이 들어와. 그러면 그게 나의 연봉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그분이 소득금액 증명원을 나중에 이제 발급을 받아보면 연봉 뭐 4,800이 아니라 연봉 2,000 이렇게 신고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장에 찍히는 급여를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작년에 내가 얼마를 신고를 했는지 소득금액 증명원을 꼭 발급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원. 네. 그래야지만 그분의 그 프리랜서 분의 소득이 바로 그 소득이거든요. 아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그냥 저희가 원천징수 영수증 나오잖아요. 세전 소득이 그냥 나의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프리랜서나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자 때문에 네. 고금리 때문에 네. 자영업자분들도 참 한계에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장사라도 맞습니다. 잘 되면 뭐 갚을 수라도 있는데 그것도 요즘 좀 많이 힘드세요. 그렇죠, 쉽지 않으니까. 네. 자영업자분들이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상품이랄까요? 제도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일단 담보가 있느냐, 무담보냐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담보가 있다라고 하면 본인 집을 담보로 해서 사업 자금을 빌릴 수 있어요. 예, 은행에서도 충분히 사업에 쓰신다고 하면 가능하시고요. 그 대신 이제 이걸 어디다 쓸 것인지를 다 용도 증빙은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이 담보가 없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창업을 하신다거나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담보가 없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게 누군가가 보증을 좀 해주면 네. 훨씬 쉬워요. 그 보증이 누구냐면 뭐 인보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신용보증 기금이라든지 네,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그 신용보증 기금에서 보증서를 끊어주면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세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대출을 해주는 거라서 매출이 얼마인지 그동안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 확장을 할 수 있는 분인지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신용보증 기금이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보통 소진공이라고 많이 네. 말씀을 하는데 이쪽에서도 대출이 가능하니까 좀 여러 군데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일일이 나는 이렇게
가서 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하시면서 이제 거래하는 은행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쪽에서 확인을 하는 게 좋은데 뭐 보통 우리은행이라든지 그 기업은행 이런 쪽에서 기업 자금은 많이 하는 편이니까 거래은행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충분히 상담이 가능하세요. 여쭤볼 게 정말 많은데 시간이 벌써 다 됐네. 근데 신용대출 요거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신용대출이 금리가 제일 높잖아요. 맞아요. 이 부분에서 뭔가를 좀 아껴야 될 텐데 뭐 마통도 있고 신용대출도 사실 뭐 은행권부터 제2금융권, 카드론까지 다양하잖아요. 좀 어떻게 해야 아낄 수 있다? 좀 팁을 좀 주신다면.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저희가 마통이라고 해서 네. 많이 들어보셨죠? 마이너스 통장. 네, 마이너스 통장. 일단 한도를 책정을 해놓고 거기서 이제 돈을 필요할 때마다 수시 입출금처럼 쓸 수 있고 뺀 돈만큼만 이자가 나가는 게 마이너스 통장이고요. 네. 신용대출은 일시에 그냥 지급을 하는 거죠. 뭐 3천, 2천 지급을 하면 거기에 계속 2천, 3천의 이자가 부과가 되는 거니까 만약에 그 3천을 내가 모두 쓸 게 아니라고 하면 약간 금리가 마이너스 통장이 조금 더 높을 수는 있어요. 예, 신용대출은 이제 일시대로 나가니까 조금 더 저렴하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뭐 3천을 영 갚을 가능성이 없다 이러시면 그냥 신용대출 쓰시는 게 맞고요. 나는 조금씩 갚을 수 있다. 나는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좋다 하시면 마이너스 통장을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한도 면에서는 이 신용대출도 다 DSR을 보거든요. 그래서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DSR 40%. 그러니까 40%는 뭐를 뜻하냐면 본인의 소득의 40% 이상을 은행에다 주면 안 돼요. 그게 DSR 40%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넘지 않게 대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신용대출은 도대체 얼마가 나오느냐 많이 궁금해하세요. 근데 본인 연봉의 한 배에서 많으면 2배까지. 근데 대부분 1.5배 정도에서 결정이 나세요. 그래서 한도가. 네, 그러니까는 내가 연봉이 3천이면 한 3천에서 많아야 5천, 6천까지밖에 되지 않아 1금융권에서는. 그래서 그 정도에서 받으시면 좋고요. 금리는요, 이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주담대하고 조금 다르게 거래은행이 조금 더 저렴할 수도 있어요. 그동안에 거래 실적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거래은행에 가서 상담을 하시고요. 그리고 뭐 하나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이 신용대출 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K뱅크, 카카오 아까 말씀하셨던 인터넷 전문. 전문 은행들이 처음에 신용대출을 기반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저렴하니까 이런 몇 개의 은행을 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급하다고 빨리 선택하지 마시고 조금 더 꼼꼼하게 네. 선택하시고 대출 이자도 잘 좀 아끼고 또 계획적인 대출이 네. 되셨으면 수시 하는 바람입니다. 점검하시고. 예. 네. 레오 대출연구소의 김은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북한이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린 어젯밤 예고한 대로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발사 1시간 30분 만에 신형 로켓이 1단 비행 중 공중에서 폭발했다며 빠르게 발사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21대 국회는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 오후 2시쯤 본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거듭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금투세 시행을 강행할 경우 우리 자본시장의 버팀목이 되는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부진으로 서민 자영업자의 경제 여건이 어려워진 데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에 저희가 꼼꼼히 대답해드리는 시간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질문 들어와 있습니까? 네, 어제 돈월이 투자백서 시간에 퇴직금 세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1774님,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부도나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하고 궁금증 보내주셨습니다. 이기쁨 노무사의 설명 들어보시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회사가 법인 사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 여부에 따라서 도산, 파산 시 대응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회사가 소멸하더라도 채무는 소멸되지 않지만 법인 사업자라면 법인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를 대비하여 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절차가 구비되어 있고 3년치 퇴직금 7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수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길다면 전액 보존이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다음 질문은 김재훈님 질문이네요.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데 급여 명세서에는 근로소득세 낸 걸로 돼 있는데 홈택스 들어가 보니까 0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뭐가 문제일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네, 세무그룹 본사 양경섭 세무사에게 답을 들어봤는데요. 일단 일하는 사업장의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할 것 같다고 하고요. 세금 신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0원으로 뜨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세금을 낸 것이 없기 때문에 환급받을 세금도 없는 것이 되고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하니 하루라도 빨리 자세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거는 그 사장님이 뭔가 네. 실수를 했거나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거나 그럴 수도 있겠고요. 다음 질문은요. 네, 0358님 1월에 연말정산을 못했으면 5월에 신고해도 되나요? 하고 문자 주셨는데요. 양경섭 세무사에 따르면 1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5월에 신고를 하면 정상 처리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5월이 거의 끝나가고 있으니까요. 네, 빨리 하셔야 종합소득세 됩니다. 신고 잊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1750님 2023년 8월 31일자로 퇴직하고 사학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양경섭 세무사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사학연금과 관련된 부분은 사학연금 지급처에서 영수증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또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연말정산하지 못한 것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네, 4013님 연금 수령액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많이 주나요? 하셨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연금은 좀 종류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개인이 금융회사에 가입을 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에는 부과가 되질 않고요. 이 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적연금 이런 공적연금에는 건강보험료가 좀 붙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다 붙는 거는 아니고 연간 그 소득금액의 30%에만 네.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게 연금을 포함한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또 박탈된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들어볼까요? 네, 조용수님 항공사 마일리지는 어느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 항공사마다 자체적인 마일리지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몰,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몰 이렇게 검색을 하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휴된 마트라든지 극장, 박물관 여러 가지 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만 이게 되게 헷갈리는 게 몇천 마일리지당 몇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 가격을 치환해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는 그 해외 노선 티켓 가격 대비 이 쇼핑몰 상품 가격을 포인트 대 몇만 원으로 바꿔봐야 되는데 네. 이거 제가 해도 난이도가 높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게 또 은근히 인터넷 최저가보다는 비싼 비싸죠.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그냥 비행기 좌석을 타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요. 유혜진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5월 28일 화요일에 함께한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마무리하고요. 또 내일 아침 9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